한국에 살고 있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은퇴 후 난생 처음 한국을 찾았던 한 유럽인이 있습니다. 평소 그는 한국은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차가운 국가일 거라면서 인간적인 모습이 없는 한국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고 말했다는데요. 그랬던 그가 서울의 밤하늘 아래 과거를 넘어선 미래를 품고 있는 한국의 뜻밖의 모습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에게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올로 비앙키라고 합니다. 올해로 64살이 되었고 이탈리아 밀라노라는 도시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젊었을 때부터 건축 설계사로 일하며 건물의 설계 도면을 그리고 공간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늘 손으로 직접 만지고 눈으로 보고 느끼는 세상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기계라면 단순한 연장 정도만 다뤘을 뿐 복잡한 기술이나 새로운 전자기기 같은 건 솔직히 멀리하고 살았습니다. 스마트폰 같은 것도 저는 그저 전화만 잘 걸리면 됐지 더 이상의 기능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제가 몇 년 전 은퇴를 하고 난 뒤 건강이 조금 안 좋아져서 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제 아들 녀석에게 가는 것이었죠. 아들은 참 똑똑하고 무엇보다 기술이라는 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세대였습니다. 스마트폰이며 컴퓨터며 집 안을 자동으로 움직이는 홈 오토메이션까지 그야말로 뭐든지 척척 해내는 아들이었죠. 처음에는 한국으로 향하는 그 결정을 많이 망설이긴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에서 저처럼 기술을 불편해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과연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저는 늘 기계란 사람을 더 피곤하게 만들 뿐이라고 믿어왔으니 말이죠. 그런데 그런 저에게도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충격이었고 그 다음엔 당혹스러움이었고 그러다 어느 순간 저는 아주 조금씩 새로운 세상의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새로운 기술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조금은 부끄럽고 또 조금은 신기했던 경험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긴 비행 끝에 한국 서울이라는 도시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모든 게 너무나 매끈하고 빠르고 또 눈 깜짝할 새에 움직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공항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직원들도 모두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아주 바쁘게 움직였고 어디를 가든 무언가를 삑 하고 찍고 터치하며 지나가는 모습이 제 눈에는 무척 낯설게 보였어요. 한국은 뭔가 너무 디지털화된 느낌이네. 그래도 밖에 나가면 현금을 꺼내 쓸 수는 있겠지? 여기선 죄다 카드 결제인데 밖에는 다르겠지 뭐.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작은 손가방을 들고 공항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운전기사님께 요금을 드리려는데 뜻밖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카드로 결제하실 거죠? 순간 저는 얼어붙었고 이내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며 말했어요. 아니요, 저는 현금으로 결제하려고 하는데요. 카드만 써야 하는 건가요? 그렇게 말을 했더니 기사님이 살짝 당황하시면서 카드 결제가 더 일반적이라고 하셨죠. 마지못해 지갑을 열어 돈을 건넸지만 그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가는 길 아들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고 오랜만에 본 아들이 참 반가웠어요. 그런데 그 반가움 뒤에 불편한 한국의 문화가 저를 함께 맞이했습니다. 아빠 이제 한국에서는 거의 다 스마트폰으로 해결해요. 택시, 지하철, 버스, 심지어 마트나 편의점 계산도 전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현금 들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훨씬 편하거든요. 아들은 정말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앱으로 택시를 부르고 또 편의점에서 삑 하고 계산을 끝내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전부 보여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들을 보며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건 무슨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거잖아. 사람이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는 건데 정말 이런 시스템이 좋다는 거야? 무심코 그런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손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라니 저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기계에게 의존하고 결국에는 기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특히 교통 시스템이 저를 완전히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려는데 종이 티켓 같은 건 없었어요. 대신 사람들이 모두 스마트폰을 꺼내 터치하거나 교통카드라 불리는 작은 플라스틱 카드를 찍고 지나갔죠. 아니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저는 멍하니 개찰구 앞에 서 있었고 아들은 웃으면서 교통카드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아빠 그냥 이걸 찍으면 돼요. 그리고 스마트폰 앱으로 충전할 수도 있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앱? 충전?
대체 무슨 소리야 이게 다. 이 작은 카드 하나로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타고 편의점에서도 쓸 수 있다니 저는 정말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 살 때는 기차역 매표소에 가서 사람이 발권해주는 종이 티켓을 받고 그걸 손에 꼭 쥔 채로 탔습니다. 가끔 자동 발매기가 있긴 했지만 저는 일부러 창구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다운 방식이라 믿었으니 말이죠. 그런 제가 이제는 손에 작은 플라스틱 카드 하나 들고 터치만으로 세상을 움직여야 한다니 서울이라는 도시는 너무나 빠르고 편리하지만 참 냉정한 곳이라 느껴졌습니다. 이 나라 한국은 기술을 모르면 살아갈 수도 없겠는데 기술에 취약한 노인들은 정말 살기가 어렵겠어.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건가? 그저 발전하면 다인가? 그런 불안감들이 저를 꽉 붙잡고 놓아주질 않았어요. 하지만 그것은 아직 저의 긴 한국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가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가게 될 예정이었어요. 정신없는 서울 첫날을 보내고 저는 아들 녀석이 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고층 아파트였는데 겉모습부터 이미 저에게는 조금 위압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반짝이고 고급스러운 외관의 모습에 이미 압도당했습니다. 그렇게 입구에 가니 비밀번호를 누르는 기계가 있었는데 자동으로 문이 열리기에 물었죠. 자동문이니? 그럼 비밀번호를 누르는 저 기계를 왜 둔 거야?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어요. 저희 아파트 전용 앱이 있어요. 거기에 등록해두고 블루투스 연결해두면 입주민이 문 앞에 설 때 자동으로 열어주죠. 인식을 하고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베이터 안으로 가보니 정말 많은 버튼과 LED 화면이 있었죠. 제 손가락은 방황하기 시작했고 도무지 어딜 눌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다행히 아들이 알아서 눌러줬고 멍하니 그렇게 침묵 속에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집 문 앞에 섰을 때 저는 무심코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려 했고 저도 모르게 나온 습관이라 웃었어요. 이내 아들이 문을 열기를 기다리는데 작은 디지털 패드를 터치하고 손가락으로 몇 번 툭툭 누르니 띠리링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뭐야, 열쇠가 아니라 지금 뭘 한 거야? 손가락으로 누르면 문을 다 열어주는 거니?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열쇠를 안 써요. 대부분 비밀번호나 지문인식으로 문을 열거든요. 제가 설정해둔 비밀번호를 눌러야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아서 재차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다 이렇게 문을 연다는 거야? 열쇠를 안 쓰고? 참나, 비밀번호 기억 못하면 집에도 못 들어오는 거니? 그러자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빠, 마스터 키라고 카드 같은 게 또 있어요. 그걸로도 열 수 있거든요. 요즘은 다 이렇게 해요. 한국에서는 휴대폰으로 열 수도 있는걸요. 그렇게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집 안으로 들어선 후 저는 더 놀랐습니다. 바깥 햇살을 가리던 블라인드가 천천히 스스로 내려갔어요. 거실 안은 적당한 온도로 쾌적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누가 조명을 켰어? 네가 킨 거니?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물었어요. 그러자 아들은 태블릿 같은 걸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아빠, 집안 모든 게 자동으로 조정돼요. 외출 모드, 귀가 모드, 수면 모드 이런 게 다 설정돼 있거든요. 방문 시간에 맞춰 미리 조명 켜고 온도 맞추고 블라인드 내리는 거예요. 대단하죠, 한국?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인지 아빠가 여태 살아온 세상에서는 다 불가능한 얘기잖아. 이건 뭐 거의 머나먼 미래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조명은 스위치를 손으로 켜고 커튼은 손으로 열고 닫는 거였지. 온도 조절도 창문을 열거나 난방기를 사용하는 게 전부였다고. 어쩐지 이 아들집 안은 사람보다 기계가 더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 기계랑 함께 살고 있는 기분이라고 해야 할까요? 편리하다고 해야 할지, 어딘가 차갑다고 해야 할지, 솔직히 마음이 복잡하고 참 혼란스러웠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들은 웃으며 제게 직접 태블릿 같은 걸 써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아빠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 버튼 누르면 조명 밝기도 조정할 수 있어요. 창문도 직접 손으로 닫을 필요 없고 집 온도 조절하는 것도 다 여기서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자려고 누웠는데 불 꺼야 해서 다시 일어날 때. 한국에서는 핸드폰으로 연동하면 핸드폰으로 끌 수 있어서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아들의 권유에 못 이기는 척 해보긴 했지만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를 갖다 대는 것도 망설여졌어요. 기계를 잘못 건드려서 집을 망가뜨리기라도 할까봐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옆에서 차분히 설명해 주는 걸 듣고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러봤어요. 삐 하는 소리와 함께 조명이 부드럽게 어두워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거실에 있는 블라인드가 다시 천천히 올라갔고 따뜻한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졌습니다. 순간 어린아이처럼 작은 감탄사가 저절로 터져 나왔어요. 오, 이거 생각보다 신기하고 재밌는데?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다 이렇게 살아요. 조금 더 편리하게, 조금 더 여유롭게 사는 거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기계가 사람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세상이 혹시 사람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려고 변해온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죠. 물론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낯설고 기술에 의존하는 삶이 과연 좋은 것인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날 저는 처음으로 기술이라는 것을 조금 더 흥미롭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죠. 작은 버튼 하나로 세상이 변하는 모습을 직접 보고 나니 말입니다. 아들의 집에 머문 첫날 밤, 저는 소파에 앉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었죠. 서울이라는 도시는 정말 숨 가쁘게 돌아가고 이 집 안에서도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걸 경험하면서 제 머릿속은 마치 과열된 기계처럼 복잡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삐비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서 고개를 돌려보니 작은 동그란 기계 하나가 바닥을 유유히 미끄러지듯 돌아다니고 있었죠. 저 움직이는 건 또 뭐냐? 이것도 집에서 주는 기계야? 저는 깜짝 놀라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고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웃으면서 말을 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그냥 로봇 청소기예요. 우리 아빠 생각보다 기계랑 진짜 안 친하셨네. 저희 집은 이 친구가 알아서 청소를 다 해줘요. 버튼만 누르면 스스로 움직이면서 먼지를 다 빨아들여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작은 기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조그만 게 집안 청소를 알아서 한다고? 그것도 사람이 밀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로봇은 작은 몸을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며 소파 밑으로도 쏙 들어가고 벽 모서리도 기가 막히게 돌아서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작고 부지런한 반려견 같기도 했어요. 나는 이걸 어떻게 쓰는 거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청소를 한다는 거야?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아들은 리모컨을 제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걸로 방향도 조절할 수 있고 청소 예약도 미리 걸 수 있어요. 리모컨이라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조금은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느껴졌거든요. 조심스럽게 리모컨의 방향 버튼을 눌러봤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제 명령을 듣기라도 하듯 툭툭 방향을 틀며 움직였어요. 오, 얘가 내 말을 알아듣네? 저 움직이는 거 봐. 세상에 별일이 다 있네.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순간 어린 시절 가지고 놀던 장난감 자동차가 떠올랐습니다. 손바닥만한 한 자동차를 리모컨으로 조종하던 기억이었죠. 그때 느꼈던 즐거움이 이 작고 둥근 기계에서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우스꽝스럽기도 했어요. 나이 60을 넘긴 제가 작은 로봇 하나를 향해 이쪽으로 가라, 저기를 청소해라 라고 명령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저 자신도 웃음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이 로봇 청소기의 진가를 알게 되었어요. 방 구석구석까지 꼼꼼하게 다니고 구석에 쌓인 먼지까지 알아서 깨끗하게 빨아들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이 굳이 허리를 굽히거나 힘들게 걸레질을 하지 않아도 되니 허리가 좋지 않은 저 같은 사람에게는 정말 고마운 친구 같은 존재라고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야. 이건 나를 대신해서 움직여주는 내 청소 메이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뿌듯하다는 듯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기술이 꼭 무섭기만 한 건 아니죠. 잘만 쓰면 아빠를 더 편하게 해줄 수 있다니까요.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편리하긴 하네. 아직 기술에 완전히 마음을 연 것은 아니었어요. 기계에 의존하는 것이 과연 좋은 일인지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작은 로봇 청소기를 통해 저는 기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그날 밤 작은 로봇이 사뿐사뿐 집 안을 누비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채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로봇 청소기와의 어색한 첫 만남 이후 저는 조금씩 아들의 집 생활에 익숙해져 갔어요. 물론 여전히 모든 게 낯설기는 했지만 마음을 조금씩 열기로 했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서 사는 동안은 새로운 것들도 한번 경험해 보는 거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저를 또 한 번 당황스럽게 만드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빠 커피 드실래요? 라며 아들이 주방 쪽에서 저를 불렀죠. 저는 커피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사람이라 아주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밀라노에서는 매일 아침 집 앞 바에 들러 에스프레소 한 잔을 손에 들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죠. 진하게 추출된 커피 향을 맡을 때 느끼는 그 기분, 아마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좋지? 그런데 어디서 사오게?
저는 두리번거리고 있었고 아들은 싱긋 웃으며 주방 구석에 있는 묘한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크고 번쩍이는 은색 바디에 작은 터치 스크린이 달린 물건이었죠. 아빠, 이게 새로 산 자동 커피 머신이에요. 원두만 넣으면 물 조절부터 추출까지 다 알아서 해줘요. 여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끝이에요. 완전 편하죠?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 아무리 아빠가 기계를 모른다고 해도 장난치기는, 기계가 커피를 집에서 만든다고? 커피는 손맛이 있어야 하는 거다. 이탈리아에서는 바리스타가 정성껏 내려주는 커피만을 고집하던 저는 아주 못마땅하고 기막힌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죠.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커피 머신 앞으로 데려가더니 한 손으로 아메리카노 버튼을 툭 눌렀습니다. 그러자 드르륵 드르륵 기계 속에서 원두가 갈리는 소리가 났고 잠시 후 고소한 커피 향이 집안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의심 반 기대 반으로 컵을 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순간 제 얼굴에는 놀람이 번지고 있었죠. 세상에, 이거 밀라노에서 먹던 거랑 다를 게 없잖아? 맛있는데? 입안 가득 퍼지는 진한 향과 부드러운 질감은 마치 숙련된 바리스타가 내려준 듯한 맛이었습니다. 게다가 원두 본연의 향이 그대로 살아있었죠. 저는 컵을 내려놓고 커피 머신을 빤히 바라봤어요.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방식이구만.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 구석이 조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말이야, 손으로 정성 들여 내리는 커피는 이 기계가 아무리 좋아도 따라올 수 없을 거야.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들은 웃으며 답했죠. 맞아요, 아빠. 가끔은 저도 핸드드립 커피가 그리울 때가 있긴 해요. 하지만 바쁠 땐 이렇게 버튼 하나로 좋은 커피를 뽑을 수 있으면 훨씬 편하고 좋잖아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정확히 알았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있던 것을 말이죠. 옛 방식을 완전히 잊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일일지 모른다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느꼈어요. 손에 들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쉽게 집에서 마실 수 있다니 참 세상 좋아졌구나.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던 중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빠, 오늘은 서울 시내 구경하러 나가요. 지하철 타고요. 지하철은 솔직히 좀 낯설고 너무 현대식이라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괜히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외국인 신분으로 낯선 국가 도시의 한복판을 누빈다는 것은 마냥 편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아들과 함께이고 이미 경험이 있긴 하니 나서봤습니다. 아들은 교통카드라는 것을 제게 주고 그랬어요. 이제 아시죠? 개찰구에 대기만 하면 돼요. 앞으로도 저 없이 이용할 때 그렇게 하세요. 돈은 제가 미리 다 충전해뒀거든요. 그렇게 카드를 찍으니 삑 하는 소리와 함께 개찰구의 문이 열렸고 한국은 참으로 편리한 곳이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정신이 없어서 미처 못 보고 지나쳤던 한국 지하철이 비로소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하철 내부는 정말 넓고 쾌적한 상태였죠. 심지어 정확히 정시 운행되는 시스템으로 전광판에는 다음 역과 소요 시간까지 정확히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무료 와이파이까지 터지는 것에 많이 놀랐어요. 내가 아는 유럽 도시들에는 이런 걸 할 수 없었는데 세상에. 저는 창 밖을 보며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밀라노의 지하철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긴 해요. 하지만 노후된 시설과 느린 속도뿐 아니라 가끔은 갑작스럽게 멈추는 일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현금이나 종이 티켓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런데 여기 한국 서울은 모든 것이 신속하고 정확하며 또 굉장히 체계적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모두 익숙하게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검색하거나 앱으로 경로를 확인했죠. 이건 완전히 혁명적인 교통 시스템이야. 이렇게 빠르고 편한데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다니 정말 내가 살아온 세상과는 아예 다른 세계로 온 것 같구나. 아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빠, 한국은 빠른 게 문화예요. 교통도 결제도 생활도 뭐든지 효율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청역에 도착해 나서는 길, 저는 마음속에 어느새 조금씩 피어오르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내가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였구나. 마치 오래전 어린 시절 처음 비행기를 탔던 날처럼 설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서며 저는 아들에게 이런 농담을 하기도 했어요. 이제 나도 한국 사람 다 됐구나. 다음번엔 나 혼자 지하철 타고 다녀야겠어. 아들은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아빠. 이제 진짜 서울 시민이에요. 그날 저는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속도감과 질서, 그리고 사람을 배려하는 기술의 조화에 깊이 감동을 했습니다. 한국 지하철의 빠르고 편리한 그리고 정확한 시스템에 한껏 감탄한 그날 저녁,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슬쩍 웃었어요. 아빠, 오늘은 특별한 걸 하나 더 경험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슬쩍 경계심을 가지며 물었습니다. 또 뭐 새로운 기계 같은 게 있어?
아들은 장난스럽게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습니다. 이번에는 자율주행 택시예요. 운전사 없이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차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어요. 뭐? 운전사가 없는 택시가 어딨어? 너 장난이 점점 심해진다? 저는 정말로 아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고 한들 어떻게 운전사 없이 자율주행으로 택시가 달릴 수 있을까요? 참나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다 해도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애초에 저게 말이 돼? 어떻게 사람이 없이 자동차가 도로를 달린단 말이지? 그렇게 충격을 받은 사이 아들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차량을 호출했습니다. 잠시 후 한 대의 반짝이는 전기차가 저희 앞에 도착했어요. 자, 아빠, 이거 타세요. 저는 너무 불안해서 망설이며 정말 믿고 탈 수 있는지를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답했어요. 네, 아빠, 여긴 이런 시스템이 다 테스트를 거쳐서 운영되고 있어요. 한번 경험해보시면 생각이 달라질걸요? 결국 저는 조심조심 차에 탑승했어요. 실내는 조용하고 쾌적했고 정말 운전석은 비어 있었죠. 대신 대시보드의 목적지와 경로가 화면에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람처럼 부드럽게 차는 스르륵 출발했어요. 아니 이게 정말 간다고? 이게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훨씬 매끄러운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기지 않았고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차는 급출발도 없었고 급정거도 없었어요. 교차로에서는 스스로 속도를 줄였고 보행자가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멈춰 섰습니다. 주변 차량들과의 거리도 기가 막히게 유지하고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젊었을 땐 운전이란 건 언제나 사람의 손과 발로 직접 해야 하는 일이었지. 조금만 실수해도 큰 사고로 이어졌고 지금까지도 긴장하며 하는 게 운전인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자율주행 택시가 있지? 기계적인 실수 없이 운전을 한다고? 정말 제가 직접 운전하는 것만큼이나 안정적이었죠. 저는 요즘 기술에 대한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사람보다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이 놀라웠죠. 한국에서는 서울 지역을 위주로 자율주행 택시 운행이 2024년 9월경부터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한국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시범 운행을 시작했다고 했죠. 해당 서비스는 평일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되며 2025년 현재는 유료 전환 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앱을 통해 서울 자율차 옵션을 선택하여 호출할 수 있는 정말 편리한 방식이었죠. 심지어 2025년 7월부터 자율주행 택시의 운행 시간을 주간으로 확대하고 운행 차량 수도 더 늘릴 계획이며 지역도 확대될 예정이라 했어요. 이런 한국의 기술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문득 다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두려워하고 거부했던 기술이 오히려 사람을 보호하고 더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어쩌면 내가 너무 고집스럽게 살아온 것은 아닐까? 차는 정말 부드럽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탑승했던 시간은 불과 20분 남짓이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랜 시간 동안 쌓아왔던 기계에 대한 불신이라는 벽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차에서 내리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모습이구나.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기술을 거부하는 동안 세상은 이렇게까지 멀리 나아가 있었구나. 그리고 이런 세상은 나 같은 사람에게도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선물해 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제 마음속에는 아주 작은 변화의 씨앗이 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한국 덕분에 말이죠. 자율주행 차에서 내린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은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했고 그 속에는 제가 이제껏 외면했던 미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로 했어요. 한번 진짜로 이 세상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살아보자. 어쩌면 나도 이 변화 속에서 무언가 새롭게 배울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다음 날 아들은 저를 집안 곳곳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지를요. 그렇게 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스마트폰을 살짝 터치하며 조명 및 집안 전체 작동법을 다시 한번 알려줬고 저는 그대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아들 없이도 홀로 이 시스템을 온전히 누려보고 싶었습니다. 참, 그런데 보면 볼수록 한국의 홈 시스템은 놀라웠어요. 이게 다 손으로 직접 할 일인데 이렇게 편하게 알아서 척척 할 수 있다니. 세상 참 좋아졌구나. 하나 또 놀라운 것은 바로 냉장고였죠. 냉장고 문에 커다란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말했어요. 아빠, 냉장고 안에 뭐가 있고 부족한지 알려줘요. 심지어 버튼 하나로 노래도 영상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의 말에 다시금 한국의 기술에 참 많이 놀랐습니다. 냉장고에서 노래가 나오다니 참 별일이 다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참 대단한 시대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과 함께 저는 스마트홈의 여러 기능을 실험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목소리만으로 불을 끄고 또 음악을 틀고 영화를 골라봤어요.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저는 자연스럽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 꺼줘. 온도를 22도로 맞춰봐. 커튼을 열어봐. 그리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기계가 사람을 대신하는 게 아니네. 기계가 사람을 도와주는 거였어. 저는 평생 동안 기계에 지배당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기계가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까봐, 인간적인 삶을 빼앗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하지만 서울에서 직접 경험한 기술들은 오히려 사람을 더 자유롭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해야 했던 번거로운 일들,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던 것들을 대신해주고 저는 그 시간 동안 더 여유롭게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마트홈에 앉아 저는 천천히 중얼거렸어요. 이런 기술들이 사람들을 더 편리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겠다. 나 역시 이런 기술이라면 나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란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고 사람의 삶을 더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도구였던 것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참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어요. 어릴 적 상상했던 미래 도시가 바로 이곳 서울에 펼쳐져 있는 모습을 말이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숨이 차던 제가 이제는 그 기술들을 직접 활용해보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아들과 함께 지내던 중 저는 집 근처에 버려진 작은 창고 하나를 발견했어요. 낡고 먼지투성이에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창고를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곳을 한번 바꿔볼 수 있지 않을까? 아빠 이걸 뭐 하시려고요? 아들이 물었을 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한번 스마트홈을 만들어 보고 싶다. 아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시작이었죠. 아들과 함께 계획을 짜고 필요한 장비를 사들이고 하나하나 손수 설치하기 시작했어요. 낡은 창고에는 스마트 조명, 자동 블라인드, 공기청정기, 음성인식 시스템까지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미래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참 작업하던 어느 날 창고 안에서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고 따뜻한 바람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느끼면서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기술을 두려워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기술 덕분에 이렇게 새로운 삶을 만들고 있구나. 예전 같았으면 상상조차 못했을 일입니다.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제가 이 변화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었죠. 그리고 이 경험을 혼자 간직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나처럼 세상이 무섭고 빠르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이 편리함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디지털 나이팅이었죠. 늦은 밤에도 늦은 나이에도 우리는 디지털 세계를 만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같은 세대의 어르신들을 모아 스마트폰 사용법, 스마트홈 기본 세팅, 자율주행차 이용법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쭈뼛거리던 참가자들도 제가 직접 체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도전했던 이야기를 들려주면 조금씩 마음을 엽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묻는 분들에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저도 해냈으니까요. 이곳 한국에서는 나처럼 고집스러웠던 사람도 기계와 편리함을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주더군요. 이제 저는 과거에 두려워했던 미래 속에서 당당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멋진 나라, 이 멋진 기술, 이 멋진 사람들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지금까지도 한국에서 디지털 나이팅을 위한 강의와 워크숍을 진행하며 한국의 기술을 편리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발전할 한국의 모습을 기대하며 말이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봐요. 당신들은 과대 광고를 했습니다. 벌금을 내세요. 호주 정부는 대한민국에 무려 180억이라는 벌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호주 정부를 뒷목 잡게 만들었고 호주 전역의 호주 시민들은 한국의 이 특별한 능력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1위를 굳건히 지키던 미국을 단 한 달 만에 제치고 전체 인구 80%가 한국이 만든 것으로 교체해버리는 사태까지 발생했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기에 호주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인지 그 생생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전 한국 상대로 소송을 걸었던 호주 정부의 무지함을 고발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호주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 샤런이라고 해요. 저까짓게 무슨 힘이 있을까 싶은 평범한 호주 여성이죠. 하지만 멍청한 호주 정부가 보인 행동은 제 조국이지만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고 이렇게 사연까지 적게 만들게 했네요. 저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곳곳을 누비며 여행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호주도 땅 덩어리가 커서 은근히 가볼 곳도 많고 아름다운 곳도 참 많거든요. 남편 올리브를 만난 것도 바로 여행지에서 만났어요. 늘 주변만 돌아다니며 여행을 즐기던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동남아국인 베트남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가는 것은 제게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어요. 홀로 여행길에 나서기도 해야 했지만 정말 멀리 있는 타국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 말이죠. 그럼에도 젊어서일까요? 왠지 모를 자신감에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제 용기를 믿고 떠났습니다. 제가 있던 호주 멜버른에서 밤 비행기를 타고 베트남으로 출발했어요. 멜버른 툴라마린 공항은 언제 가도 긴 여행길에 나서는 그 느낌의 설렘이 가득해서 좋았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가는 여정은 짧지 않았고 경유를 해야 했어요. 도착지는 베트남 다낭으로 갈 예정이라 중간에 베트남 하노이를 경유해서 다낭으로 갔습니다. 베트남 항공은 베트남의 국적기로 저가 항공인 비에젯보다는 훨씬 편했어요. 서비스적인 면에서도 만족했던 것이 헤드폰, 슬리퍼, 담요를 제공해줬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늘 기다리는 기내식은 솔직히 대단히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치킨과 비프에서 선택할 수 있었는데 영 제 스타일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여행길에 나섰다는 그 큰 설렘 하나로 저는 불편한 비행기에서 잠도 청해보고 뜬 눈으로 멍하니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언제 도착할까 싶을 때쯤 하노이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입국 수속을 밟고 수화물을 찾아서 트랜스퍼 했습니다. 하노이 국제공항에서 내렸으니 국내선을 타고 다낭으로 넘어가야 했는데요. 다소 낯선 환경이지만 차분하게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국내선을 타기 위해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고 직원분의 도움으로 이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길고 길었던 멜버른에서 다낭까지의 여정이 막을 내렸죠. 다낭에 도착하자마자 미리 알아둔 그랩 택시를 불러서 예약해둔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막상 공항에서 내리면 택시가 정말 많아요. 그러나 제가 이용한 그랩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2만 원에 갈 거리를 10만 원에 가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우리들은 베트남인이 아니기에 거리에 대한 비용을 잘 모르죠. 그런 관광객을 상대로 돈을 더 얹어서 받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하니 애초에 정찰제로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랩에 몸을 싣고 숙소로 가는데 베트남 운전기사와 가벼운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어디서 왔어요? 우리 베트남은 처음인가요? 전 호주에서 온 샤론이라고 해요. 베트남에 처음 와봐서 모든 게 신기하고 낯설고 그러네요. 베트남으로 여행 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휴양하러 왔는데 기다리고 있는 5일간의 일정이 너무 기대됩니다. 아하, 호주 사람들 많이 왔었어요. 지금도 다낭에 많이 있을 거예요. 베트남은 다른 곳에 비해서 물가가 저렴해서 길게 여행하기에 좋을 겁니다. 실제로 원래 여행 일정보다 더 늘려서 있는 사람들도 난 많이 봤어요. 샤론 씨의 첫 베트남 여행이 행복하길 바래요. 혹시라도 잘 모르겠거나 문제가 생기면 날 불러도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랩 기사가 너무 친절해서 베트남의 첫인상은 너무도 좋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 채 말이죠. 수월하게 도착한 숙소에서 짐을 풀고 2시간 정도 숙면을 취한 후 저는 길을 나섰어요. 곳곳을 누비며 원래의 제 여행 스타일처럼 계획 없이 발길이 닿는 곳을 향해 무작정 여행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참 마음이 편했고 좋았어요. 행복함 그리고 편안함을 느끼며 여행을 하던 어느 날 밤 바다가 펼쳐져 보이는 한 식당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멀리서 봐도 딱 호주인으로 보이던 남편은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같은 호주인 같다며 합석을 해 함께 시간을 보내자 했죠. 평소 같다면 어려울 것 같다고 정중히 거절을 했겠지만 왠지 모르게 남편과의 합석에는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고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함께 여행을 했어요. 낯선 곳에서 처음 만난 남자와 시간을 보내다니 제 스스로에게도 많이 놀랐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제 여행 일수인 5일을 함께 보냈고 아쉬움에 2일을 연장하여 일주일을 채워 함께 했죠. 호주로 돌아오는 길도 함께 돌아왔고 돌아와서는 자연스럽게 연애를 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났던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욱 멋진 사람이었고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저희 두 사람은 결혼을 했죠. 남편과 결혼이 더욱 좋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결혼을 하면 아무래도 서로 어느 정도의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을 다르게 살았던 두 사람이 한 지붕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솔직히 결혼 전에 철없는 소리지만 이런 말도 했었어요. 올리브, 솔직히 난 결혼에 대해 자신이 있지는 않아. 평생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그렇게 살았던 내가 과연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 올리브와 결혼한다는 것은 너무도 행복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살던 삶이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두려워. 샤론, 절대 걱정하지 마. 우리가 결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크게 없을 거야. 나 역시 샤론의 자유에 대한 갈망을 존중하고 여행을 좋아하잖아. 우리가 결혼을 하면 평생 서로의 편, 그리고 함께하는 것뿐이지. 그간의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결혼을 결심했던 거야. 지금보다 더 다양한 세계를 누벼보고 우리는 자유롭게 그렇게 인생을 여행하고 모험하듯 살아가자고. 남편의 말을 듣고 전 이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고 다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제게 그랬어요. 샤론 정말 올리브의 말을 전적으로 믿는 거야? 그거야 샤론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그냥 하는 말이지. 막상 결혼하면 그 약속 절대 못 지킬걸? 나도 결혼 전에 우리 남편이 이것도 해준다, 저것도 해준다, 약속은 아주 뻔질나게 했었는데 막상 살아보니 현실의 벽에 부딪혀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수두룩했어. 지금이야 애 낳고 이렇게 안정적으로 살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어. 물론 지금의 행복이 있지만 솔직히 난 결혼 전으로 돌아가면 돈 많이 벌어서 혼자 사는 걸 택할 것 같아. 그게 사실이야? 그런 마음이 있는 줄 상상도 못했어. 늘 행복해 보였고 너무 잘 지내는 줄 알았거든. 내가 결혼을 한다면 딱 저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보이는 게 다가 아니구나 싶네. 그래도 결국 지금은 행복하잖아. 너희 부부 닮은 아이도 낳고 좋은 집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잖아. 결혼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아. 단순히 사랑만으로 평생 살 수도 없더라. 난 그런 생각을 했어. 사랑의 유통기한은 그리 길지 않다는 생각인데 결국 부부는 서로를 동정하고 또 존경하고 의지하면서 사는 거지. 너무 사랑해서 사는 부부는 몇 없을 거야. 서로 사는 방향성을 맞춰 나가다 보니 자연스레 아이가 생겼고 부모가 처음이니 버벅이고 힘들어하며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시간은 흐르더라고. 내가 샤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은 절대 아니고 올리브가 한 말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 사람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기에 부부관계에는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서로에 대한 온도를 잔잔하고 적당하게 두는 것이 좋더라고. 친구의 말은 제게 너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전 결혼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었을지도 모르죠. 전 친구와 대화를 나눈 후 남편에 대한 기대치를 확 낮췄고 지금 이대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의 감정이 식어 서로에게 무관심한 날이 오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또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금 끈끈해질 거라고 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이렇게 먹으니 좋았어요. 실제로 남편과 결혼을 한 후 불만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도대체 왜 양말은 뒤집어 벗어두는지 또 옷은 제자리에 두지 않고 뱀 허물 벗듯 곳곳에 던져두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다못해 밥 먹은 그릇을 왜 설거지통에 두지 않고 그대로 두는 건지 하나부터 10까지 화나는 일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물론 아무리 마음속으로 참을인을 외쳐도 폭발하는 날은 있었어요. 올리브 정말 해도 너무 한 거 아니야? 난 요즘 매일같이 올리브가 어질러둔 것들을 치우느라 하루가 지나고 있다고. 빨래는 빨래통에 그릇은 설거지통에 두는 게 그렇게 어려워? 스쿨버스 타는 애들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거 아니냐고. 왜 어지르는 사람 따로, 치우는 사람 따로 있는 건데? 샤론 좀 제발 그만해. 냅두면 내가 알아서 치운다고 몇 번을 말하는 거야. 샤론만의 방식이 있듯 나만의 규칙도 있는 거야. 왜 내 모든 것을 샤론 기준에 맞춰서 살라고 하는 거야. 이러면 우리는 평생을 얼굴 붉히고 싸울 수밖에 없어 알아? 폭발을 해봤자 남편과의 대화는 답답함 그리고 분노로 끝이 났습니다. 물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저렇게 버럭 화를 냈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서로 또 좋다고 웃곤 했죠. 아 이게 정말 부부구나. 우리가 만약 커플이었다면 진작에 헤어지자며 소리쳤을 것 같은데 부부라서 싸우더라도 맞춰 나가고 서로에 대한 감정이 끈끈하구나. 전 이런 생각들을 했고 확실히 부부로 사는 삶은 힘들지만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사소한 것들까지 맞추고 싸우고 화해하느라 저희 부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가고 맞춰지는 것들 또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며 저희 부부에게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 평화가 찾아올 무렵 남편은 제게 약속했던 여행과 휴식을 함께 해줬어요. 폭풍 전야를 모두 보내고 저희 부부가 처음으로 여행길에 나섰던 것은 바로 호주 인근에서 보트 여행을 하는 것이었죠.
보트는 언제 타도 참 스릴 있고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느낌을 줘서 제가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런 보트를 오랜만에 탄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참 좋았어요. 저희 부부가 떠난 곳은 퀸즐랜드 케언즈 해안을 시작으로 약 38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쭉 달렸습니다. 남편도 저도 보트를 몰 수 있어서 저희 부부에게는 제격인 여행이었죠. 그간 다투느라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면서 너무 시원했어요. 오랜만에 한없이 서로를 향해 미소를 지어주고 서로의 눈을 오래도록 본 날이었죠. 이 행복함을 누리며 한참 바다 한가운데를 달리던 중 저희에게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보트가 마치 바닷속에서 누군가 확 잡은 것처럼 휘청하며 멈추고 말았죠.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보트가 갑자기 왜 멈췄지? 밑에 뭐가 걸린 건가? 맙소사, 걸린 거면 어떡해? 큰 배도 아니고 작은 보트라 정말 위험한데 올리브 우리 너무 멀리 나왔어. 샤론 우선 진정해. 지금 보니까 우리 보트 닷에 연결된 줄이 모터에 엉켜버린 것 같아. 저희 보트에 닷에 연결된 줄이 모터에 엉키면서 보트가 멈췄습니다. 너무 혼란스럽고 두려움이 컸어요. 이미 해안가에서 너무도 멀리 와버렸고 심지어 이 보트는 큰 배도 아니라 저희 부부가 구조될 때까지 버티기에도 아슬아슬했죠. 하다못해 파도의 중심이라도 잃는다면 그대로 전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어요. 침착해야 하는데 당장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숨이 턱턱 막히며 눈물만 나왔습니다. 남편이 뭐든 해보겠다 했지만 발을 움직일 공간도 없었고 심지어 바닷속 안에서 걸린 줄을 남편이 자를 수 있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광활하고 넓은 바다만 보였고 아무도 없었어요. 올리브 우리 이제 어쩌지? 이 넓은 바다에 정말 우리 둘뿐인데 누가 알고 우리를 구조해주겠어. 지금도 파도에 아슬아슬한데 이러다 보트 뒤집히거나 우리 균형 잃으면 끝이야. 정말 어떡해. 이렇게 죽나 봐. 전 한없이 눈물을 쏟아냈고 계속해서 달래주던 남편은 조용해졌습니다.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던 남편이 조용해지자 전 더욱 두려워졌어요. 한참을 울다 남편을 쳐다본 바로 그때 큰 파도의 보트는 균형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보트를 꽉 잡고 저희 부부는 버티고 있었어요. 그러나 순간적으로 큰 파도에 보트가 쓸려 들어가면서 뒤집혀 버렸고 순식간에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보트를 뒤집어야 저희 부부가 살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물에 빠진 저희 부부 그리고 뒤집어진 보트는 바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물속에 둥둥 떠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빠진 바다는 상어가 출몰하는 지역으로 언제든 습격을 받을 위험이 있었어요.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났기에 구명조끼나 구조에 사용되는 응급 상황 표시 기기 등은 전혀 챙기지 못한 상태였고 그저 상어밥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괴로웠습니다. 제가 발버둥을 칠수록 점점 입과 코에 들어오는 물은 많아졌고 제 몸에 가득 있던 힘은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내가 힘을 빼면 난 바닷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겠구나. 사람 목숨 참 하찮네. 오랜만에 남편이란 건 보트 여행을 하다 허망하게 죽는다니. 아직 해보고 싶은 게 더 많은데 이럴 줄 알았으면 화내지 말고 한껏 사랑해 줄 것을. 점점 몸에 힘이 빠지며 어지럽고 차갑던 감각도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긴장을 확 풀었더니 이상하게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물을 먹으며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 말이죠. 바로 그때 남편은 저를 흔들었고 제게 무언가를 안겨줬습니다. 샤론, 정신 차려. 이걸 꽉 잡아. 절대 여기서 정신을 잃으면 안 돼. 알겠지? 이걸 잡고 있으면 물을 먹지 않아서 우리가 숨 쉬는 것에는 지장이 없어. 조금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자. 우린 해낼 거고 할 수 있어. 남편은 닻에 연결된 공 모양의 부표를 제게 준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그 부표를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든 살아보자고 눈물을 흘렸어요.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버틸만 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고 늦은 밤이 오니 체온은 급격하게 떨어졌고 상어밥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은 더욱 커져갔어요. 남편은 어떻게든 생각을 하려 했지만 전 제정신이 아니었죠. 올리브 이러다 우린 상어 습격을 받아서 갈기갈기 찢겨 죽을지도 몰라.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게 아닌데 왜 하필 오늘 보트를 몰고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보트를 탈 거면 안전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어야지. 이게 다 올리브 너 때문이야. 결국 네가 나를 죽이는 거라고 알아? 전 정신이 반쯤 나가서 남편에게 모진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소리치며 난리를 치던 와중 남편은 갑자기 번뜩이는 생각을 해냈죠. 잠깐만 샤론, 핸드폰 어딨어? 이 말 한마디가 고작 스마트폰 하나가 저희 부부에게 어떤 결과를 준지 모릅니다.
전 작은 가방을 가슴에 메고 탔고 그 안에는 삼성 갤럭시가 있었죠. 한국의 삼성은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들어 마침 보트 여행을 하기 2달 전에 갤럭시로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저희 부부가 이 갤럭시를 떠올리고 번뜩인 이유가 있었어요. 일반적인 핸드폰은 바닷물에 잠긴 지 2시간이 경과하면 물이 젖어 작동이 어렵죠. 그러나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에는 위대한 방수 기능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희망을 걸고 물속에서 어렵사리 가방을 열어 핸드폰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나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삼성 갤럭시 방수 기능이 대단하다고 했으니 정말 괜찮겠지? 저희 2사람은 작은 부표 하나를 손에 쥐고 중심을 잡고 있었기에 조금의 움직임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이기심에 둘 다 부표를 날리고 죽을지도 몰랐으니 말이죠. 물론 가방을 열기 위해 손을 떼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이건 무조건 제가 해야 했는데 한 손을 부표에서 떼는 순간 죽을 것 같았으니 말이죠. 전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 오락가락했고 안정적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한밤중에 먼 바다는 빛 하나가 허용되지 않는 짙은 어둠이 잔뜩 깔려 있었죠. 제대로 보이는 것도 없고 그저 무서웠습니다. 제가 허둥지둥거리며 제대로 못 열자 남편은 제게 그랬어요. 샤론 잘 들어. 둘 중 하나라도 중심 잃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몸에 힘 빼고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 내가 손을 뻗어서 그 가방을 열고 핸드폰을 꺼낼 거야. 이 과정에서 샤론이 겁먹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부표가 뒤집어지거나 핸드폰이 바닷속으로 빠질지도 몰라.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남편은 제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마지막이자 유일한 희망이었으니 말이죠. 전 남편의 말처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 아예 눈을 감고 차분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침착하게 가방을 열고 그 안에 삼성 갤럭시를 꺼냈습니다. 눈을 뜨려는 바로 그때 남편은 비명을 질렀어요. 샤론, 우리 살았다고. 세상에 갤럭시 정말 미친 거 아니야? 같이 물에 빠져 있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 지금. 기다려봐. 구조 요청부터 하자. 맙소사 삼성 갤럭시 정말 미쳤구나. 내가 만약 2달 전에 핸드폰을 이걸로 바꾸지 않고 아이폰을 쓰고 있었다면 우린 정말 죽었겠어. 놀랍게도 삼성 갤럭시는 전화와 메시지 모두 정상 작동을 했고 해상구조대에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삼성의 기술이 대단하여 방수 기능이 있다고 한들 장시간 바닷물에 빠져 있으면 작동 불가라고 했죠. 그러나 운이 좋게도 제 가방 안에 물이 많이 차지 않았고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어서 핸드폰이 가장 위쪽에 있었습니다. 즉 물에 많이 노출되지 않아 버틸 수 있었고 일부 침수는 거뜬하게 견딘 거였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어요. 갤럭시에 대한 놀라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던 이 어두운 바닷속에서 해상구조대가 저희를 찾기란 어려웠어요. 저희 부부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해안가에서 40km 안팎으로 나왔다는 정도인데 그건 너무도 허탈한 정보였죠. 바로 그때 해상구조대는 저희에게 되려 물었습니다. 갤럭시 핸드폰이 정상 작동 중이라고 했죠? 혹시 GPS 기능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사용할 수 있다면 위치를 공유받을 수 있어요. 세상에 놀랍게도 이 GPS 기능을 이용해 해상구조대는 저희가 빠져있는 지점을 파악할 수 있었어요. 만약 이 기능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해상구조대에 연락은 했지만 저희를 찾느라 시간이 흘렀을 거고 저희가 못 버텼을지 모릅니다. 이뿐 아니라 근처에 왔는데 물에 휩쓸려 안타까운 2차 사고가 발생했을지도 모르죠. 저희 부부는 정말 이제 살았다는 생각에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살았어. 올리브 정말 이렇게 살다니. 난 우리가 상어한테 습격당하거나 이렇게 있다가 저체온증으로 죽을지 알았어. 이 작은 부표를 잡고 어떻게든 살겠다고 있는 게 맞는지 차라리 손잡고 부표를 던져버리고 같이 저 세상으로 갈까 싶었어. 진짜 한국 핸드폰이 아니었다면 우린 정말 죽었을 거야. 근데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서로에게 미안함을 표하고 감사함을 표하며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한 치 앞도 안 보이던 어둠이 깔린 이 바다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해상구조대는 저희에게 미리 말을 했습니다. 배가 근처에 오면 손을 흔들거나 소리쳐달라고 말이죠. 멀리 있는데 미리 할 필요는 없다고 했어요. 저희는 이미 오랜 시간 물에 빠져 힘이 없으니 기절할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배가 가까이 다가오길 숨죽여 기다렸어요. 배의 파동에 파도가 쳐서 저희가 위험할까 아주 천천히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다가온 그 순간 남편은 과감하게 한 손을 번쩍 들어 미친 듯이 소리쳤죠. 소리를 치다 남편은 갑자기 핸드폰 후레쉬를 켜서 저희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조대가 투입되었어요. 여기에요, 여기. 살려주세요. 저희 여기에 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해상구조대를 통해 구조가 되었습니다. 구조대 역시 저희에게 천운이라며 말을 했죠. 갤럭시의 방수 기능이 좋다고는 들었지만 정말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GPS 기능까지 더해져 수색 시간을 줄였다고 했습니다. 또 후레쉬 덕분에 저희 위치를 단번에 알 수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전 기억이 없습니다. 구조가 된 후 저는 곧장 정신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긴장감뿐 아니라 저체온증으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희 부부는 서로를 보며 웃음 짓고 또 눈물을 흘렸어요. 5일 정도 같이 입원을 하여 필요한 치료를 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보트 여행을 하고 당일에 돌아오려 했던 집에 무려 6일 만에 돌아오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그런지 전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사람 자체가 변했습니다. 남편이 양말 좀 뒤집어 벗으면 어떻고 옷을 던져두면 어떤가요? 소중한 저 사람이 제 곁에 있는걸요. 저희 부부는 연애 때보다 오히려 더 사이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던 이유는 따로 있어요. 단순히 한국의 삼성 갤럭시가 정말 대단하다는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호주 사이에서 일이 하나 있었어요. 삼성전자는 새로운 갤럭시 모델을 출시함과 동시에 페이스북, 트위터 등 각종 SNS와 오프라인 매장에서 갤럭시 방수 성능을 강조한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일이지만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나죠. 그 당시 방수 기능이 대단하다고 하여 많은 호주인들의 관심을 받았어요. 실제로 정보를 찾아보니 호주에서만 무려 310만 대 이상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ACCC는 소비자들이 해당 광고를 보고 갤럭시 구매를 하여 오해가 생겼다며 이의를 제기했죠. 삼성전자 측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노출했다며 물에 노출된 갤럭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소비자 불만 수백 건을 검토했으며 많은 경우 제품이 완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1,400만 달러, 한화로 약 180억 원의 벌금을 물었는데요. 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스마트폰 방수 기능에 대한 과장 광고 혐의로 소송을 당한 것에 대해 이제는 다시 말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아직도 호주에서는 많은 국민들이 갤럭시는 과장 광고를 한다는 인식이 있죠. 전 이게 너무도 속상해서 알리고 싶었습니다. 핸드폰 사용의 편리함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목숨을 살린 핸드폰이니 말이죠. 그리하여 저희 부부는 삼성전자 호주 법인의 목숨을 구해준 삼성 스마트폰에 대한 감사 메일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평범한 30대의 샤론이라고 합니다. 말을 어떻게 꺼내고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삼성 스마트폰, 갤럭시의 훌륭한 기술력을 일반 시민인 제게 누릴 수 있게 해줘 감사합니다. 저와 남편은 얼마 전 호주의 한 해안가에서 보트를 타고 시간을 보내던 중 파도에 보트가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어요. 작은 부표 하나를 둘이 붙잡고 우리는 죽을 거라며 절망하던 중 이 삼성 갤럭시가 정상 작동을 해줘 해상 구조대 지원도 하고 후레쉬를 통해 저희의 위치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부부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감히 도대체 이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부의 목숨을 살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대단한 삼성의 기술력은 호주에 제가 아는 사람들, 또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널리 전할 예정이에요. 단순히 사용이 편리한 핸드폰인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 목숨까지 구할 수 있는 기술력을 지니고 있으니 말입니다. 앞으로도 더 멋진 삼성의 행보를 기대하겠습니다. 전 제 진심을 담아 감사 메일을 보냈어요. 물론 일도 바쁘실 테고 제 메일을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감사함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 감사 메일을 받은 삼성전자 호주 법인 차경 화나인 부장님에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샤론과 올리브의 임명을 구할 수 있게 돼 진심으로 기쁘고 저희 삼성전자 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발전하여 삶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발전하겠습니다. 짧은 메시지지만 제게는 큰 울림을 줬어요. 이렇게 높고 대단하신 분이 답변을 손수해 주실지도 몰랐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의 위상이 대단하고 높다고 감히 제게 말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놀랍게도 전 여전히 그 핸드폰을 이후에도 사용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되니 바꿀 이유가 전혀 없었죠. 또 저희 부부의 목숨을 구해줘서 그런지 애착이 더 가기도 했습니다. 전 이 사실을 호주 내에 널리 알리기 시작했고 모두들 입을 모아 말했죠. 세상에 삼성 갤럭시가 사람 목숨까지 구한다니 대단해. 아이폰이랑 비교를 해봐. 아이폰은 날이 추우면 바로 전원 꺼지고 난리잖아. 그러니 방수는 기대할 수도 없는데 삼성은 정말 대단하다. 쓰레기 아이폰이랑 비교 불가지. 나도 이미 갤럭시로 갈아탄 지 오래야. 이게 실전에서 이렇게 귀하게 쓰이다니 진짜 대단하다 삼성. 삼성 때문에 한국에 대해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 역시 간럭시 아닐까? 갤럭시 대 아이폰 이제 이렇게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지.
아이폰은 그저 감성에 미친 자들이 사용하는 거고 갤럭시를 선택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현명한 사람들이지. 다들 이 글을 보고도 갤럭시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정말 유감이야. 제가 작성한 글은 정말 반응이 뜨거웠어요. 전 삼성의 갤럭시의 기술력을 널리 알리고 싶었지 아이폰을 무시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무래도 비교 대상인 것은 어쩔 수 없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는 아이폰을 사용했지만 불편한 것이 참 많았거든요. 손에 들고 있다 떨어뜨리면 바로 박살이 나는 그야말로 유리폰이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잔 고장도 심하고 세면대에 잠시 빠뜨리면 바로 먹통이었어요. 방수는 기대할 수도 없고 날씨 영향까지 받아서 너무 덥거나 추우면 먹통이었죠. 이런 불편함에 화가 나서 갤럭시로 넘어온 건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주에서는 아직도 아이폰이냐 갤럭시냐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렸는데 지금 호주에서는 국민의 80%가 전부 대한민국 기업의 삼성이 만든 갤럭시를 사용합니다. 미국 아이폰이 아무리 좋다 해도 이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의 차이를 호주 시민들도 인정한 거죠. 그래서 전 감히 호주 당국에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실전에서 입증해버렸고 결코 과장 광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사람 목숨 둘을 살리며 입증했는데 아직도 과대 광고 혐의가 있는지 말이죠. 삼성이 왜 그 큰 돈을 벌금으로 물었는지 정말 속이 답답하고 터질 지경입니다. 제 목숨을 구해준 삼성 갤럭시, 그리고 삼성전자의 나라 한국은 제 평생 살며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기억하고 있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이 여행을 오면 전 그들에게 삼성전자의 감사함을 대신 표현하곤 합니다. 글을 쓰다 보니 이야기 초반부터 저의 이야기가 줄기차게 많았네요. 직접 이런 사연들을 써본 적이 없어서 주저리 쓰다 보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되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겪은 그날의 일은 저와 저의 남편 기억 속에 아주 강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전 지금도 한국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죽는 날까지 다른 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우리 자식들에게까지도 대대손손 알릴 거예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와,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정말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삼성 핸드폰 진짜 좋죠. 요즘은 자동 번역까지도 팍팍 돼서 휴대폰만 있으면 세계 어디를 다닐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전해드린 여우튜브 송은지였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항상 사랑해요. 언제나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